안녕하세요. 이지토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주식으로 부자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로 부자가 되기를 꿈꾸지만 현실은 참 어렵잖아요.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가 도대체 왜 내가 팔면 주가가 오를까? 이거 아닐까요? 정말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죠.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제가 2021년에 엔비디아 주식으로 한 50% 정도 수익을 내고 매도한 적이 있거든요. 와, 50% 수익이면 정말 훌륭한 성과죠. 네, 그때는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스스로 막 칭찬했죠. 대부분은 그 정도 수익에도 만족하기 어려워하는 게 또 문제지만요. 바로 그거예요. 당시엔 만족했는데 만약에요. 제가 그 주식을 지금까지 그냥 뒀다면 아마 제 1년치 연봉 이상을 벌었을 거예요.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게 단순히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문제는 뭘까요? 오늘 그 해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지점을 짚어주셨어요. 대부분의 투자자가 실패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어떤 종목을 샀느냐가 아닐 때가 많아요. 종목이 문제가 아니다. 네. 성공적인 투자는 종목을 고르는 기술적인 능력보다 이 시장 전체를 어떤 관점과 철학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관점의 전환에 대해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점의 전환이라 흥미롭네요. 그럼 먼저 우리가 왜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기 어려운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짚어보는 게 순서겠죠? 네, 그렇죠. 자료를 좀 보니까 투자자들이 빠지기 쉬운 세 가지 함정이 있더라고요. 네, 투자를 시작하면 거의 누구나 마주하게 되는 세 가지의 아주 강력한 함정이죠. 첫 번째가 바로 감정의 함정이더라고요. 주가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있으면 이성적인 판단보다는 감정이 불쑥불쑥 튀어나오잖아요. 맞아요.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 하나 하는 공포에 휩싸이고 그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결국 너무 일찍 팔아버리는 거죠. 딱 제 엔비디아처럼요. 그렇죠. 머리로는 장기 투자가 답이다 이걸 알면서도 매일 아침 파랗게 변한 계좌를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그 감정의 파도를 이겨내기가 정말 어렵죠. 네네. 심리학에서 말하는 손실 회피 편향이 아주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익을 얻는 기쁨보다 손실을 볼 때 느끼는 고통이 2배 이상 크거든요. 그래서 그랬군요. 네, 그래서 작은 손실에도 비이성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 감정의 파도에 휩쓸린 결과가 바로 두 번째 함정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문제예요. 네, 바로 연결되죠.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랐어도 그 시간을 충분히 견뎌내지 못하면 큰 부를 쌓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50% 수익에 만족하고 팔아버리는 것도 시간을 견디지 못한 결과고요. 또 다른 측면도 있어요. 어떤 거죠? 예를 들어 갑자기 집을 사야 하거나 차를 바꿔야 하는 등 목돈이 필요한 인생의 이벤트들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이럴 때 준비된 자금이 없으면 애지중지 키워온 주식을 어쩔 수 없이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장기 투자는 계획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예상치 못한 변수까지 관리할 수 있는 삶의 구조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거죠.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함정은 훨씬 더 현실적인 문제예요. 바로 부족한 종잣돈. 이것도 아주 중요하죠. 만약 종잣돈이 몇백만 원에 불과하다면 수익률이 200%가 나도 실제 손해주는 금액은 몇백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기분은 좋겠지만 그 돈으로 경제적 자유를 얻거나 인생이 극적으로 바뀌긴 어렵죠. 바로 그 지점이 앞서 말한 2가지 함정을 더 강화시켜요. 종잣돈이 적으니까 빨리 돈을 불려야 한다는 조급함이 생기고 그 조급함이 감정적인 투자를 부추기죠. 조금만 올라도 빨리 팔아서 이익을 실현하고 싶고 조금만 떨어져도 소중한 원금을 잃을까봐 공포에 질려 던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정말 뮤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와, 정말 그러네요. 감정, 시간, 종잣돈. 이 세 가지가 서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였군요. 그럼 이 고리를 끊어내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관점의 전환이에요. 나무 하나하나에 집착하는 시각에서 벗어나서 숲 전체를 보는 거요? 네, 숲 전체를 나아가서 숲의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눈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빙산 비유랑 연결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큰 빙산을 움직이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해류입니다. 와, 이 문장을 처음 봤을 때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아주 강력하면서도 직관적인 비유죠. 우리가 투자할 때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네, 여기서 바람, 윈드는 뭘까요? 매일 우리를 흔드는 단기적인 시장 소음.
전문가들의 엇갈리는 예측. 아, 그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 같은 것들이요. 네, 바로 그거죠. 변덕이 심하고 방향을 예측하기가 아주 어렵죠. 반면에 해류, 오션 커렌트는 시대의 구조적인 변화나 거대한 장기 성장 트렌드 같은 거고요. 정확합니다. 눈에 제끼지는 않지만 아주 거대하고 꾸준한 힘으로 세상을 특정 방향으로 밀고 가는 그런 흐름을 말하는 거죠. 정확해요. 우리는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작은 얼음 조각처럼 투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대한 해류의 흐름을 타고 묵묵히 나아가는 빙산처럼 투자해야 한다는 거죠. 와,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게 바람은 매일 피부로 느껴지지만 해류는 물속 깊은 곳에서 흐르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당장 오늘 주가가 5% 떨어졌다는 바람은 엄청난 공포로 다가오는데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거대한 해류는 너무 막연하고 멀게 느껴지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단순히 마음가짐의 문제를 넘어서 투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기도 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과거의 대표적인 투자 패러다임은 워런 버핏으로 대표되는 가치 투자였어요. 네, 재무제표 보고 싼 주식 사는 거요. 그렇죠. 재무제표를 꼼꼼히 분석해서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싸게 거래되는 주식을 사는 방식이죠. 물론 지금도 훌륭한 전략이지만 지금처럼 기술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에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가치 투자의 잣대로는 지금의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이 기업들은 당장의 순이익이나 자산 가치보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 그러니까 꿈을 먹고 자라거든요. 아, 재무제표상으로는 늘 고평가 논란이 있죠? 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투자 방식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해류를 잇고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의 방향성 자체에 투자하는 방식이죠. 와, 이제 투자는 단순히 좋은 종목 고르기 게임이 아니라 세상을 움직이는 거대한 해류 찾기 게임이 된 거군요. 그렇죠. 그렇지만 해류를 따라가는 투자가 중요하다고 해도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애플 사례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애플은 장기 투자의 가장 성공적인 아이콘처럼 보이지만 그 여정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정말 공포의 연속이었죠. 네, 결과적으로 31배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냈지만 그 과정에서 고점 대비 60% 하락이 1번, 40%대 하락이 3번, 30%대 하락도 3번이나 있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총 7번의 끔찍한 하락이 있었죠. 제 계좌가 반토막 나거나 그 이상으로 줄어드는 걸 7번이나 견뎌야 했다는 뜻이잖아요. 와,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절대 못 버텼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투자자가 바로 그 지점에서 중도 하차예요. 예를 들어 그 60% 하락은 2000년대 초 닷컴 버블 붕괴 때였어요. 아, 그때는 모두가 기술주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죠. 이게 바로 허리케인급 바람이에요. 또 2008년 금융위기 때로 50% 넘게 하락했고요. 와. 이런 위기 속에서 이건 일시적인 바람일 뿐 디지털 시대라는 해류는 계속 흐르고 있어 라고 믿음을 지키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결국 성공 투자의 핵심은 이런 끔찍한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는 구조적 그리고 심리적인 장치를 갖추는 거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애초에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성을 인정하고 그 감정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올라타야 할 가장 강력한 해류는 어디로 흐르고 있을까요? 세계 시장 전체를 넓게 조망해보면 그 흐름이 꽤 명확하게 보여요. 현재 가장 강력하고 거대한 핵심 해류, 더 코어 커런트는 단연 미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하필 미국인가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두 가지가 결정적이에요. 첫째, 선진국 중에서 드물게 이민을 통해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아, 인구요? 네, 사람이 늘어난다는 건 소비와 생산이 계속 활력을 뗀다는 의미죠. 둘째는 달러라는 기축통화의 힘이에요. 이게 아주 독특한데 전 세계의 금융위기가 닥치면 보통 자본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미국은 오히려 가장 안전한 자산인 달러를 찾아 전 세계에 돈이 몰려들어요.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는 독특한 구조를 가진 나라죠. 와, 다른 나라들은 상황이 좀 다른가 보네요. 네, 중국은 강력한 경쟁자지만 권위주의 리스크가 있고 여전히 최고의 인재와 자본은 미국으로 향하죠. 유럽과 일본은 안타깝게도 고령화와 디지털 혁신 부진으로 장기적인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다른 국은요? 한국의 경우도 여러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투자자들이 장기적인 믿음을 갖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결국 거의 모든 작은 해류들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해류로 합쳐지는 형국이죠. 그렇군요. 그럼 그 미국 중심의 핵심 해류, 그 심정부에서 흐름을 만들어내는 동력은 뭘까요? 뭘 것 같으세요?
결국 애플, 엔비디아, 구글, 테슬라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확해요. 이 기업들은 단순히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아니에요. 각자의 산업을 넘어서 디지털 인프라와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를 구축했어요. 현대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엔진이라고 할 수 있죠. 생태계. 네. 애플은 스마트폰을 넘어선 디지털 라이프스타일 생태계 그 자체고, 엔비디아는 AI의 심장인 반도체를 넘어 독점적인 개발 생태계를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구글은 정보의 관문을 장악해서 AI 시대를 선점하고 있고,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에너지, 데이터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고요. 바로 그 점 때문에 평범한 투자자가 개별 종목에 투자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기업들이 세상을 바꾸는 만큼 그 과정에서의 변동성은 앞서 본 애플의 사례처럼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네네. 한 개인이 그 모든 위험을 감당하면서 자기 본업에 충실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빙산 투자 방법으로 ETF가 나오는 거군요. 개별 빙산 조각이 아니라 빙산이 떠있는 해류 자체에 투자하라는 의미로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아주 쉬워요. ETF, 즉 상장 지수 펀드는 특히 세 가지 강력한 장점을 가져요. 첫째,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 분산이에요. 네. 엔비디아 한 종목이 아니라 미국의 대표 기술주 100개를 모아놓은 나스닥 100 ETF에 투자하면 그중 한두 기업이 흔들려도 전체 포트폴리오는 안정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죠. 소위 망하지 않는 포트폴리오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 심리적 안정감이 정말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시간 전략이에요. 맞아요. 어떤 기업이 유망한지 분석하고 공부하는 데 쏟을 시간을 아껴서 가장 중요한 본업에 충실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ETF가 바로 흐름에 투자하는 가장 완벽한 도구라는 점이에요. 특정 종목, 즉 작은 얼음 조각 하나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AI나 반도체 혹은 미국 시장 전체라는 거대한 해류 자체를 소유하는 개념인 거죠. 왜요?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머릿속이 싹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새로운 테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투자 원칙을 몇 가지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좋네요. 새로운 시대의 투자 롤북을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네, 좋아요. 첫 번째 원칙은 예측이 아닌 방향성에 투자하라가 될 것 같아요. 시장의 타이밍, 즉 언제 사고 언제 팔지를 맞추려는 시도를 포기하라는 거죠. 지난 수십 년간 닷컴 버블, 금융위기, 팬데믹 같은 온갖 위기가 있었지만 그걸 모두 이겨낸 건 결국 나스닥의 우상향이라는 거대한 방향성의 힘이었어요. 날씨를 예측하려 하지 말고 계절의 변화를 믿으라는 말처럼 들리네요. 그럼 두 번째 원칙은요? 저평가조 대신 성장주를 보라입니다. 과거의 잣대로는 혁신 기업의 가치를 제대로 측정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해요. 당장의 이익보다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투자해야죠. 아마존이나 테슬라 모두 끔찍한 적자를 기록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익을 미래에 대한 투자로 전환했고 결국 세상을 바꿨잖아요. 세 번째 원칙은 정보가 아닌 지식에 투자하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오, 좋은데요. 매일 쏟아지는 단기 뉴스는 그저 정보일 뿐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하지만 책 등을 통해 세상의 큰 흐름, 즉 해류를 읽는 지식은 한 번 쌓이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저를 지켜주는 등대가 될 것 같아요. 아주 훌륭한 정리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면서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어요. 뭘까요? 바로 매도 시점은 돈이 정말로 필요할 때라는 원칙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목표 수익률을 정해놓는 게 아니고요. 네, 50% 수익 나면 팔아야지 라거나 시장이 무서우니 일단 팔고 보자 같은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요. 내 인생에서 실제로 집을 사거나 자녀 학자금을 내거나 은퇴 후 생활비로 써야 하는 등 정말로 그 돈이 필요한 순간이 올 때까지는 파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때까지 묵묵히 해류를 따라가는 거죠. 그게 진정한 장기 투자예요. 그건 정말 투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생각이네요. 목표가 수익률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필요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결국 투자는 우리 인생을 잠식하는 도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각자의 자리에서 본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든든하게 지지해주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맞아요. 진정한 성공은 본업에 충실하면서 잠자는 동안에도 자산이 스스로 일하게 만드는 삶이에요. 부를 쌓는 힘은 단기적인 매매 기술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철학과 시간을 견디는 인내에서 나오거든요.
네. 늘 기억해야 할 말이 있어요. 가장 빨리 망하는 법은 가장 빨리 돈을 벌려고 할 때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나눈 것 같아요. 투자의 관점을 개별 종목에서 거대한 흐름으로, 단기적인 바람에서 장기적인 해류로 옮겨야 한다는 점이 가장 인상 깊게 남네요. 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이 방송을 듣는 분들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투자는 바람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해류를 따르고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